번째 정책은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킨 거예요. 70년대 초반에 가장 큰 문제가 된 것은 광주 대단지에 이주한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서울의 청계천과 을지로나 이런 데 주변에 살던 도시 빈민들을 철거해서 트럭에 실어다가 광주 대단지라고 하는 곳에 옮깁니다. 이게 굉장히 시설이 열악했지만 지금식으로 따지면 서울 바깥에 처음으로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생각한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지만 번듯한 신도시가 아니라 약속했던 기반 시설은 하나도 지어지지 않고 그냥 사람들을 갖다가 너희 여기서 알아서 살아 하고서 옮겨놓은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시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 그래도 개발이 앞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새로 찾아 들어온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은 그 땅에 어떤 전매 입주권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거의 다 써서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서울시가 그 이전에 했던 약속을 뒤집고 앞으로 한 달 내에 거액의 세금을 내라고 세금 고지서만 보냅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뭐예요, 그게? 너무한 거 아니야? 예, 사람들이 점점 분노가 끌어올기 시작하다가 이제 나름 폭동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서류 다 불태우고 차도 탈취하고 그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 소설이 윤은길의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3륜차 한 대가 어쩌다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는 그만 소용돌이 속에 파묻힌 거예요. 대몰 피해서 빠져나갈 방도를 찾느라고 요리조리 함부로 대가리를 디밀다가 그만 뒤집혀서 벌렁 낮아빠져 버렸어요. 누렇게 익은 참외가 와그르르 쏟아지더니 길바닥으로 구릅디다. 경찰을 상대하던 군중들이 돌멩이질을 딱 멈추더니 참외 쪽으로 벌떼처럼 달라붙습니다. 한 차분이나 되는 참외가 눈 깜짝할 새 동이 나버립니다. 진흙탕에 떨어진 것까지 주워서는 어적어적 깨물어 먹는 거예요. 먹는 그 자체는 결코 아름다운 장면이 못 되었어요. 다만 그런 속에서도 그걸 다투어 주워 먹도록 밑에서 떠받치는 그 무엇이 그저 무시무시하게 절실할 뿐이었죠. 이건 정말 나체화구나 하는 느낌이 처음으로 가슴에 팍 부딪혀 옵니다. 내가 맑은 정신으로 나를 의식할 수 있었던 것은 거기까지가 전부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시위를 막 하다가 지나가던 트럭에서 참외가 쏟아지니까 거기 진흙이 다 묻은 거죠, 참외에. 네. 근데 그 진흙이 잔뜩 묻은 참외를 너무 배고프니까 먹기 시작한 거죠. 이걸 보고 이 소설 속의 주인공 사내가 휙 돌아서 원래는 그 전까지 계속 시위에 엮이지 않으려고 피해 다니던 상황이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시위대의 맨 앞에 나아가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는 거죠. 이 사건을 겪은 후에 서울시는 광주 대단지의 주민들에게 많은 보상을 해주려고 애를 쓰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광주 대단지 지역을 성남시로 승격시키는 거였어요. 윤은길은 나중에 성남시가 된 이후에 이 지역에 살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역사에 대해서 듣게 되면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서울 바깥으로 서울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도시가 건설되는 과정을 처음으로 이제 보게 된 건데요. 이후에 1970년대는 알다시피 여러 주요 학교와 기관, 주요 시설들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전을 하면서 서울의 중심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이동하는 그런 시기가 도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세 가지 주택 정책이 첫째는 시민 아파트 건설, 둘째는 판잣집의 합법화, 셋째는 서울 바깥으로 내보내는 것.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다 충분한 대책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결국은 대책이 없었고 그 당시 서울에 집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각자 도생해야 된다 하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제 생각이 맞습니까? 사실은 이 사람들이 각자 도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보다는 알아서 여기서 물러나라. 열심히 일하면 당신들도 뭐 서울에 집을 가질 수 있다라든가 뭐 이런 걸 설득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계속 폭력적으로 철거하는 어떤 과정들이 있었다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소설에 대한 생각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소설가들이 당시 서민들의 이야기를
정말 잘 기록하듯이 소설로 만들어 놨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전부 서울에 와서 집 얻기가 어려운 사람, 서울에서 집을 지키기가 어려운 사람, 서울 바깥으로 밀려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또 그 당시 살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걸 기회로 이용해서 또 한몫 잡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 탐욕이 드러나는 이런 장면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이런 소설은 없었는가 하는 질문 하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질문은, 인용해 주신 그 소설들, 이분들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전부 남성이고 나이는 한 40, 50대 정도의 주인공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여성의 시각을 담은 그런 소설은 또 없었을까요? 일단 먼저 첫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그런 소설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우선 1964년에 나온 이호철의 등기수속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요. 제목 그대로 등기수속을 하기 위해서 여러 관청과 기관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군분투하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은 전직 공무원인 주인공이 특별한 언론인 친구에게 정보를 들어서 미국 원조로 지어지는 크고 넓은 주택이랑, 그리고 그게 지어질 불광동에 밭을 미리 사는 거거든요. 이런 행위들을 하는 어떤 얘기들은 있죠. 두 번째 질문이, 보통 여태까지 나온 소설가들이 다 남성 소설가였는데 1960년대에 여성 소설가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근데 1970년 이후에 박완서라든가 오정이라든가 지금까지도 많이 읽히는 주요 소설가들이 그 이후에 등장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60년대 소설에서는 주로 여성들의 어떤 역할이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았거나, 또는 드러나도 너무 남성 중심적인 어떤 시선에서 여성의 삶이 포착되는 거죠. 1978년에 복부인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동산 투기를 하고 다니는 여성들을 가리켜서 굉장히 복부인이라고 부르면서 비난, 힐난을 하곤 하지만, 그때까지는 보통 여성들이 주로 살림을 하잖아요. 그런데 가서 부동산 투기도 하고 큰 돈을 굴려보기도 하고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 돈이 증식하는 어떤 경험을 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걸 처음 하면서 보람을 느끼는 그런 어떤 순간이기도 하거든요. 지금의 눈으로 보면 복부인은 비난받아서 마땅한 대상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다르게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관점에서 그런 여성들의 집과 방에 대해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소설 속에 발췌된 글을 보면서 거의 서울 주택 정책의 역사가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와, 이런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소설에 있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집을 연구할 때뿐만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연구한다고 할 때 보통 공식적인 기록이나 문헌이나 이런 걸 뒤지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기록된 게 그대로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런데 소설에는 그런 공적인 기록에서 배제되어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삶이나 내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나 문헌들하고 소설에서 나타나는, 또는 소설에서 재현되는 여러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의 집은 바로 저의 아버지, 어머니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살았던 어떤 배경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를 잘 이해하면 할수록 우리 부모 또는 조부모의 삶이 어떻게 형성되었고,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나의 삶은 어떻게 또 만들어졌고 어디서 기원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어떤 삶, 그리고 조부모님들의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재가 1960년대라고 하는 시공간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